(2021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52번째, 환경부가 이재명의 목을 조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재 환경운동가들은 왜 유한기에 침묵하는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이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그가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는 비서한테 포천도시공사 사장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을 넘기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일산이 자택인 모양이죠. 아파트를 나와서 단지를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200m쯤 떨어진 아파트에 들어갔는지 11층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밑에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행동을 할 때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4시 10분 그 가족들은 그가 유서를 남기고 나갔구나라는 걸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극단적인 선택이 암시돼 있었습니다. 이 유서는 지금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 그리고 경찰이 찾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위치 추적이 안 됐죠. 결국은 오전 7시 40분께 그 현장 아파트의 주민이 화단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유한기 씨가 2014년 8월이죠. 그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또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상대로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 결과 이제 12월 9일 날 검찰은 자신이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영장에 따라 14일 날 구속 적부심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유역환경청 로비가 있었다면 검찰 판단대로 이 사건은 2014년 그리고 이듬해인 15년의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하고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그 다음에 한강 환경청과의 문제는 당시 지방자치단장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을 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문재인이든 문재인 할아버지든 이재명이든 이재명 아버지든 누가 오든 간에 함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생에서 들어가 있는 정치인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가들은 왜 이 유한기 씨 문제에 침묵하는가? 저는 비겁이라고 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환경 문제를 좀 다뤘었습니다. 좀 많이 다뤄서 환경은 조금 자신 있는데, 마침 중앙일보의 환경 전문 기자인 강찬수 기자가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걸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에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은 다 강이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강으로 다 이렇게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계별로 그 안에 그 강에 들어올 수 있는 오염 배출량을 정해놓습니다. 그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과거에는 매 ppm 그래서 어느 농도 이하, 너무 심한 오염물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농도는 문제가 없지만 양이 많아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까지 규제합니다. 그렇게 왜 하느냐? 그 물을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먹고요. 그죠? 그러니까 강으로 들어오는 물에 오염도도 중요하고 오염된 양도
다 통제를 둘이 곱해갖고 일정량으로 이하로 되도록 통제하고 있죠. 주 대상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4대강이 주 대상입니다. 현재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는 한강에서 2004년 처음 시범했다가, 한강은 지금 대도시가 너무 많으니까 오염이 심하잖아요. 막 줄이면은 그 붙어있는 공업단지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 세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야 1단계, 올해야 2단계, 31년에 3단계, 40년에 4단계로 강화를 합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하고 금강 수계,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는 2005년에 바로 1단계를 했고요. 11년에 2단계, 16년에 3단계였고 지금은 4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나라 각 시도,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그 범위 내 한강이 서울에 들어왔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지점이 있죠. 거기서 나갈 때는 얼마야 된다는 목표 수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량과 오염 수의 양은 이거야다라는 게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걸 각 구별로 정해주는 거고, 경기도는 저쪽 강원도에서 오는, 또 충청도에서 오는 남한강, 북한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쪽 나갈 때까지 그 한강 주변에 있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에 붙어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만큼 양 할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들은 그냥 개발을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경기가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만들면 공장 짓고 아파트 지으면 오폐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천만 먹으니까 나가는 양도 같았지만, 지금은 한강에서 수도를 만들어서 쫙 끌어와서 하니까 원래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이 늘어납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개발을 못합니다. 한강수계법이라고 있어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8조에 보게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계 지점 등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된다. 누가? 환경부 장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조 2항에는 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환경부 장관은 돼 있습니다. 총량 관리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8조 2에는 뭐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막 구체안들이 아주 법이 철저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년 3년 동안 과연 환경부가 이렇게 달성하라고 한 수지를 달성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발표했는데 대부분 달성 못했습니다. 한강수계에는 49개 지점 중 12곳에서 목표 달성을 못했고, 낙동강은 41곳 중에서 9곳, 금강은 32곳 중에서 23곳이나, 영산강, 섬진강은 39곳 중에서 24곳. 이걸 잘 보셔야 될게요. 지금 4대강 개발 사업했고 보를 만들었잖아요. 보를 허물자 말자 그러는데, 보를 허물면은 오염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 있는 사람들은 보를 허물어야 된다 그러는데, 허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진 B 지점 같은 경우는 목표 수치가 BOD가 1.2 ppm이었는데 BOD가 2.1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총인은 0.044 ppm 잡았는데 0.084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한강수계법이나 낙동강수계법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 배출량이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도 못 짓게 하고 아파트도 못 짓게 합니다. 아예 그 하수 자체를 못 만들게 해요. 하수도 못 만들면 공장을 못 짓죠. 사람 사는 아파트를 못 짓죠.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정부에서 환경부 등에서 각 지방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끌어버립니다. 굉장히 센 법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산업단지 짓겠다, 관광단지 짓겠다 난리잖아요. 그러면 다 수돗물 끌고 와서 물이 많이 내려올 텐데 이 수계법 따르면 못하죠. 또 이런 거 하려면 중앙정부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충돌되는 겁니다.
이걸 뚫고 한 게 대장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려면은 한강수용법 제8조 8을 보게 되면 뭐 승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도시개발사업법의 시행,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어기면은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아주 법에. 뭐 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적용하게 되면 지방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장 제재는 가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은 둔다. 그러나 1년도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가 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아유 이 목표 수치가 넘어서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럴 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좀 유예를 받으면 그게 이제 유리한 거죠.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개발을 막 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는 꽉 막히는 거죠. 예, 이게 책임 전가를 하는 식으로 지금 지역 개발을 하는 데가 많죠. 특히 당이 바뀌면 그렇게 해버리죠. 자기가 지방자치장이 됐을 때 여권이면은 확실히 관계가 좋죠.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그때 단체한 애를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실력자가 누구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쪽 이걸 봐주면 딴 데서는 같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계를 가진 데에서는 거기서는 또 엄격해지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복잡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남만 특별히 개발하고 그 옆에는 개발 못하게 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나면요 반드시 문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는 양이원영 씨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었고 또 김수현 탈핵정책 펼치고 지금 종부세 같은 이러한 이상한 법을 만든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환경운동을 한다고 했었고 문미옥 씨도 환경운동가 출신인데 과학기술 보장안 했죠. 그 김혜애라고 하는 환경운동가도 환경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기는 사람이 안 살던 거의 없던 데잖아요. 거기다가 대단히 아파트를 지면은 당연히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수돗물 끌고 와서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유한기 씨한 보고 해결해 달라고 남욱 정영학 씨가 의뢰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뒷돈을 줬다는 거니 2억을. 이게 밝혀졌으면 환경운동가는 떠들어야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환경운동가 유명한데 이 사람도 침묵하고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상당히 유명한 환경운동가인데 이분도 이런 데는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을 순수하게 안 봅니다. 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정치에 나갑니까? 그들은 NGO를 했잖아요. NGO를 했으면 넌 거버먼트 오리제이션이니까 거버먼트로부터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뭐 현대나 삼성, 포스코가 만든 재단한테 돈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권단체지. 일본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일본 우습게 보지만 일본의 시민단체는 NPO라고 그래요. Non-Profit Organization. 전혀 지원 안 받고 스스로 합니다. 이래야 정 깨끗하죠. 제가 또 하나 짚는 게 이겁니다. 지난 10월 5일, 4일 날 검찰은 곽상덕 씨 아들이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받은 건 다 알죠. 그래서 10월 1일 날 곽 의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정도 조사를 하고 여권 고발 때문인데 여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곽 의원이 민정수석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이 50억 받은 거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자기가 화천대유에 있으면서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외압을 가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2017년 그때 문화재청이 대장동 개발에는 문화재 문제 없다라 그랬는데 그때 곽 의원은 문화재청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뭐가 있었을 거다 그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곽 의원을 이권으로 구속하려는 걸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환경법, 한강수계법이 엄한데 문화재도 굉장히 엄합니다. 한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재법 12조에 따르면은 무슨 건설 공사를 하다가 뭐가 문화재만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건설업자가 되도록 문화재법 12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다가
경주는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경주는 개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 강북 지역도요. 땅만 파면은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강북이 개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관리법에 매장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6조 1항 보게 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서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매장문화재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거기다 돈을 주고 다 조사시켜야 돼요. 근데 대장동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성남은 유서 깊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박정희 때 청계천 철거민들을 밀어내면서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대장동은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유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땅을 파도 나올 게 없으니까 결국은 문화재청도 오케이 쉽게 해준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박 의원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건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이 대장동을 개발해 놓으면 그 대규모 아파트 한 대 들어섰으니까 한강물 끌고 들어와서 수돗물 먹게 해주죠. 오표수 엄청 나옵니다. 이거 처리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에 할당량이 있는데 성남시가 늘어나면 줄여야죠. 그럼 딴 데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유한기 씨한테 얘기한 거네요. 유한기 씨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저 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환경 문제가 이재명 씨 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운동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던 탈핵 정책을 했던 그 환경운동가들 이럴 때 나서줘야 됩니다. 이럴 때 안 나서면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치적이고 올바른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였으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 봐야죠. 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도 자꾸 삐져나오는 게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